아, 이 리아의 눈물 잘 보이시나요? 음, 자, 이제 우리가 커피와 문화, 그동안의 앞부분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커피 표현의 정서적인 면을 잘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메타포아, 그 은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은유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제 커피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비유의 표현으로 은유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일 포스티노의 이제 네루다가 그 네루다의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영화인데, 네루다가 특히 그 메타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포를 공부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커피를 주고 나서 메타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CA에서도 이제 뭐 정동 평가라고 하는 이모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와인을 할 때 그 신의 물방울이라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나서 와, 백마가 초원을 달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역시 은유입니다. 뭐냐면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자, 마셨을 때는 어떻게 되죠? 미각이 또 노즐을 통해서 후각이 작동되죠. 그죠? 그런데 머릿속에 표상되는 이미지는 초원을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각이 작동되지 않았는데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걸 공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감각이 감각되고 나서 머릿속에 뭔가 추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용어 표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감각되고 머릿속에서 뭔가 추상이 된다. 그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초원을 달리는 백마. 그 푸릇푸릇한 초원을 그냥 경쾌하게 달리고 있는 말. 그러면 향미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와인이 지금 어떤 와인일 거라고 생각하냐요? 소비뇽 블랑이죠. 그죠? 그린한 느낌, 라이블리니스가 있고 하얀 깨끗한 말이 바람이 흩날리면서 달리는 그 경쾌함. 이거는 쇼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을 추상해서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작정하고 맛도 모르면서 겉멋만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커피를 추상해서 정서에 새기게 되면 그 커피를 마시는 기쁨이 커지죠. 그러니까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면서 그 머릿속에 순간 그 그냥 푸른 초원을 달리는, 시원하게 내달리는 그 자유로운 백마의 영혼을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는 힐링되는 거죠. 와, 멋지다. 아우, 시원하다. 와, 내가 막 거기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이 정서가 보듬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축복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커피 전문가들은 그런 메타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와 문학을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고, 좀 더 많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오늘 리아의 눈물을 통해서 커피 테이스팅에는 거기 나와 있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그 강의실에서 잘 구동이 안 되기도 하고 좀 불편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그 영화의 슬라이드도 제가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와, 저 향수라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저런 대목, 일 포스티노에서 나오는 저런 대목이 있구나.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야, 저기서 나오는 저런
메타포나 저러한 정서를 나는 어떻게 내가 마시는 지금 이 커피에 어떠한 언어로 표현해낼 것이냐. 그죠? 자, 보십시오. 내 몸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는 내 몸 안에서의 이 현상,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라는 문제예요. 예. 자, 우리가 내 몸속에서 그 자극이 깊은 어떤 수도승에처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진리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선입견 없이 어떤 치밀한 생각 없이 그 순간 나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묘사하는 것. 표현과 그 표현 중에 하나지만 표현 중에 설명과 기술, 묘사는 달라요. 똑같이 표현하는데 explanation이냐 아니면 description이냐 다르다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어, 우리는 이 커피 향미 표현에 좀 앞서 있는 문화를 지금 위험스럽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커피 문화의 새로운 차원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이 두 개라서 이제 이쪽을 약간 보겠는데요. 리아의 눈물, 커피 테이스팅. 이 노래는 1998년에 나왔죠. 노래도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좀 계실 거예요. 감각과 정서의 연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감각과 정서가 나온다고 할 때는 감각은 오감, 오감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접촉에 따른 것. 물론 이제 시각은 후각이나 시각은 물리적인 접촉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화학 분자가 코의 리셉터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또 물리적인 접촉인 거예요. 빛의 퀀텀 양자들이 혹은 하나의 파장이 눈으로 들어와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예? 이렇게 몰려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도 다 물리적인 접촉을 따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서는 그 다음이에요. 정서는 이제 인지의 영역이죠. 이건 뭐냐면은 그러한 감각 신호들이 뇌를 자극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은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보를 뇌가 처리하죠. 입력은 감각이 했고 거기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표상이나 그런 감각의 결과들을 우리의 뇌가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주 간단하게는 뭔가를 먹어봤는데 얘가 독인지 뱉어야 될지 아니면 내 몸의 건강에서 좋은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제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자극된 바가 내 몸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그거에 반응하는 것. 그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오랜 세월 속에 먹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알아채야죠. 그래야지만 그거를 먹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전한 것들은 감각되고 생각할 거 없이 딱 먹는 순간 와, 얘는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정서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진화의 결과죠.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어떤 미지의 것을 먹어봤다. 먹고 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꾸 생각하고 있죠. 시간은 5분, 10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가 어떤 놈은 그걸 다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 상태에서 진화해서 도태되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험난한 진화의 과정 속에 다 이겨내고 섬세한 그런 센서와 정서를 장착하고 있죠. 그죠? 뭔가를 먹어봤을 때 안전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걔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딱 먹으면 아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각과 정서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시의 시대에서
정서. 이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얘가 내 몸에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 내 몸에 좋은 것은 이제 계속 추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커피를 감각으로만 마시는 것은 원시의 시대에 산다.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시의 상태에서 감각하는 거예요. 얘가 맛이 좋다 안 좋다. 뭐 좋으면 독만 아니고 아주 쓰지만 하면 뱉지 않고 아주 자극적으로 시지 않는다면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겠죠. 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모두 다 안전하죠. 근데 무엇이 더 좋으냐의 문제죠. 그런데 인제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정서에 새겨두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좋은 것들은 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미 커피를 많이 드시고 정서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셔서 수많은 정서의 표현의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냥 금방금방 체크가 돼 가지고 항상 커피를 마시면 촉촉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라는 단어로 어떠어떤 단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단어가 갖는 정서에 내가 지금 마시는 커피를 일치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오늘은 눈물이잖아요. 눈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눈물이 정서적인 단어죠. 근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 눈물이라고 하는 정서가 주는 커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내면의 감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 선생님은 커피를 마신 다음에 마시고 시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버, 어시디티, 바디, 애프터테이스트, 어로마, 이 감각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된 감각들이 좋으냐 나쁘냐, 그죠? 맛있는 커피냐 좋은 커피냐. 지난 우리 강의장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좋은 커피냐 아니냐는 정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서가 촉촉히 젖어질 때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와 이건 정말 눈물과 같은 커피야.'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이겨낸 환희의 눈물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처절한 얘를 인고에 낼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 속의 눈물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서 보고 싶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단어 하나에도 다양한 정서들이 새겨져 있죠. 이 얘기는 뭔가요? 그때 그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앞에 놓여 있는 커피로 바꿔 보세요. 그럼 이 커피 한 잔도 내가 마시고 난 다음에 눈물의 다양한 의미처럼 이 커피가 나의 정서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정서적인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자, 그러니 인제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커피를 먹어보면서 정서로 느껴지는 거를 써겠죠. 그러나 이 정서가 한번 적셔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의 정서를 알죠. 승리를 해본 사람만이 환희의 눈물의 정서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도 문학적인 작품이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어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통해서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정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내가 마치 승리를 한 것처럼 환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정서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노래의 가사말을 통해서 거기에 정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눈물이란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이 노래 속의 눈물을 겪어봤던 사람, 겪어본 것,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해가지고 정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의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떨 때 이 커피는 나에게는 리아의 눈물 같은 커피야. 라는 얘기를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감각된 커피의 맛을 리아의 눈물에 담겨 있는 정서로 나의 정서를 확장시키는 그런 영역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커피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의 정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물이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문학에서 눈물이 가진 상징성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거였죠. 심리에서 눈물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기능이 있어요. 뭔가요? 심리에서는 눈물은 카타르시스죠. 눈물이 나지 않으면 이게 치유되지 않는, 응? 배설되지 않고, 이게 눈물로, 그냥 눈물이 쭉 빠지도 울어보면, 통곡을 해버리고 나면 카타르시스 감성이 정화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우리의 정서를, 고통 속에 있는 정서를 해소해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심리적은 뭔가요? 똑같이 슬퍼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슬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눈물은 슬픔을 더 강하게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런 문학에서 눈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심리적, 여기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기작인 거예요. 심리는 모두 다 뇌를 의미하는 거고, 뇌는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면, 뇌, 심리,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다 뇌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맛평가를 정서로 연결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더 나의 환희의 찬, 마치 멋진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처럼, 멋진 예술품을 보거나 감상했을 때처럼 그러한 정서적인 환희로 갈 수 있는 것. 이건 커피 한 잔이 저의 정서를, 그 한 잔이 감각뿐만이 아니라 정서를 통해서 나의 희열을 이끌어주는 영역으로까지 역할이 확산된 것이죠. 자, 다음. 자, 문학적인 관점에서 눈물의 상징성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펐다라고 하면 어때요? 슬펐다보다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서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자, 나는 너무 슬퍼. 눈물이 나올 정도야 하면 고통의 깊이를 또 얘기해 주죠. 눈물이 쏙 빠지고 나서 며칠 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근데 눈물을 쏙 빠질 대로 울고 나니까 이제 좀 일어설 기운이 생기네. 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후에, 아,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마버리슨, 이분은 이제 17세기의 작가인데, 거기에 Eyes and Tears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의 책을 원본으로 읽지 못했고, 평론만 읽어봤는데, 제목부터 어때요? Eyes and Tears. 눈, 눈물. 어때요? 이 3차원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같지요. 눈, 무엇을 본다, 직관한다, see, 무엇을 안다. 이거는 어때요? 인식에 대한 문제죠. 냉철한. 내 눈으로 확인했어.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해. 눈으로 본 것처럼 이제 알겠어. 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에서의 눈은 냉철한 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눈물은 어때요? 감성이죠. 근데 이것이 어때요? 똑같은 곳에서 해당된다는 거예요. 눈에서 이, 이 지성과 이러한 이성을 상징하는 곳에서 감성인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앤드루 마블은 직관이라고 시로 표현합니다.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이면서 슬픔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정화의 도구인데, 거기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적 공간을 같이 쓰면서 중의적일 쓰이죠. 그죠? 이성인 동시에 감성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눈물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눈물, emotional tears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쭉 빼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치유, 정화의 효과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슬퍼 하면 야 이거죠. 나 오늘 시험에서 떨어졌어. 아, 나도 슬퍼. 라고 대응해주는 친구와 야, 너 떨어졌어?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눈물 한 방울이 그냥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감되죠. 야,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의 깊이와 크기를 저 친구가 알아주는구나. 라는 어떤 이런 눈물을 내므로 해서 같이 그 소통되는 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훨씬 더 강한 슬픔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장치들이 문학적,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걸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단어가 어디 정서 단어가 눈물뿐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래. 슬픔을 표현할 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란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커피를 마실 때 어떤 고요함이나 어떻게 이 커피는 나의 옛 어떤 그 외로울 때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를 슬픔에 빠지게 한다라고 할 때 슬프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눈물 짓게 만든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는 나에겐 그냥 눈물이네요. 이게 이제 은유 메타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지 않으면 모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에도 많이 동원되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알 때 이제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단어로서 내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물의 정서적인 상징성과 커피의 감정 체험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눈물은 슬픔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그 다음에 동시에 얘는 치유와 위로를 의미한다. 내가 누구에게 상대방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눈물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누군가에 대한 위로이고 그 사람과의 어떤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물은 고통이라는 측면도 있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파라고 할 때 커피가 갖고 있는 고통은 흔히 쓴맛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향미가 있어요. 쓴맛, 단맛, 산미, 질감들이 있는데 이거를 마시는 커피 테이스터 음미자에게 눈물이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런 내면의 고통과 위로와 정화 같은 것들이 똑같이 커피를 마셔도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단계, 이 쓴맛은 내가 이 고통에 그 울부짖는 그런 눈물을 갖다 연상케 한다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눈물은 너와 공감하는 위로의 눈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눈물은 나를 그냥 고독함, 외로움, 고독함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나의 내면을 향하게끔 만드는 그런 축축한 정서이다. 그 우울함과는 달라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리아의 눈물의 가사를 한번 보면은, 어, 제가 우리 그 강의에서 쓰고자 했던 부분은 이 가사,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빨갛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다른 가사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의 학습 목표에 충실한다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 그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성 가수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입이 돼서 지금 여자의 입장에서 화자는 여성이고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별을 했지만 돌아와서 혼자 그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울부짖듯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처음 만날 날 너는 기억을 하고 있니?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 있니? 이게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널 닮아버린 모습도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갖다가 메타포와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어? 내가 너를 이제 닮았고, 너를 닮을 정도로 우리는 소통됐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됐는데, 이제 헤어졌으니, 이제 너를 본다는 건 다시 너를 볼 수 없겠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너를 또 보러 간다면 너는 나를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이별을 했으니까 그 욕심, 이제 나만의 생각이겠지? 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나서 노래는 외치듯 거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얼마나 슬펐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슬펐어. 매우 슬펐어. 너무 뻔때 없죠? 떠오르지 않죠? 슬펐어. 이거보다 울었어. 이건 하나의 동작을 의미하죠. 구체적인. 자, 그런데 더 멋있는 부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부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울고 울고 울어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부은 눈이라는 말 자체에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가 이미지로 딱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 내가 나의 감각으로 내 몸이 겪어서 몸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드먼트 후설이 얘기한 현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각해서 내가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생각으로만, 정보로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학적에서는. 현상학은 나중에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으로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현상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두 다 체험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리고 현상학에서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어, 파나마 게이샤가 왔어요. 이 커피가 중국 사람이 1kg에 2,400만 원 가져가서 한 잔에 뭐 100몇만 원에 파는 뭐 얼마 전에 그 외신으로 나왔죠.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이 커피가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그렇게 비싸게 낙찰된 최고가를 경신한 그 커피야? 그리고 마시죠. 마시고 나서 어때요? 와, 그런 정보에 따라서, 와, 기가 막히다. 와, 이렇게 비싼 커피, 비싸니까 그 값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절대 현상학적이 아니에요. 이 커피가 왜 마셨는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 정보를 검색도 하지 말고 딱 마시는 순간 느껴지는 바에만 충실한 것. 이것이 현상학적이라는 거고, 이때 현상학은 모두 체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커피를 정서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강의에 훗설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이 노래가 바로 그 현상학에 충실한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참지 못해서 또 울었고, 그래서 눈이 부었고,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없고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어떤 설명보다도 이 여인이 이 화자가 얼마나 슬프고 통곡을 했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고통은 더 깊어져요. 울다가 눈이 부었는데 계속 울어서 이젠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져서 실신 상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그 가사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지금 너를 닮아버린 모습의 메타포어나 울었어, 부은 눈을, 잠이 들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이런 어떤 현상학적인 거를 한 잔 커피를 마시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저거를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한번 제 차분히 읽어볼게요. 여러 선생님 읽어보라 그러시면 잘 안 읽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위에 노래 가사가 나오고요. 감정의 폭발과 울었고 반복해서 울어요.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요. 그리고 신체적 그런 심리적인 여파를 감각, 오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감각적으로 포착을 했다. 바로 이것,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고 감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바로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현상학적 기술. 이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phenomenon,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현상, 어떠한 현상. 지금 바람이 부는 현상. 지금 낙엽이 날리는 현상.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기술,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은 뭐죠? 그러니까 기술, 디스크립션과 익스플레네이션 뭐가 달라요? 설명은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얘기하는 건 이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꼈어. 느낀 바가 지금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단맛을 느꼈어. 얘는 게이샤기 때문이지.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게이샤니까 맛이 좋지 설명이에요. 현상이 아니죠. 요게 굉장히 그 치밀하게 우리가 구분하셔야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나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커피가 내 몸에 주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는 그 커피를 묘사하는 것, 그 커피의 가치나 모든 것들을 난 묘사할 수 있다. 사전 정보 필요 없다. 이 커피가 뭐 때로와가 어떻고 누가 만들었고 당도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마셔보고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건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슬픔이라는 정서가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슬프다? 그래, 얼마나 슬픈 건데? 라고 생각해야 슬퍼? 그래, 얼마나 슬퍼? 슬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반대이고 뭐 이런 관념이 아니라 눈이 붓는다. 물리적으로 부어오른다. 그러니까 촉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어오른 것이 보여요. 왜? 울어서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지를 듣는 사람이 청자가 얼마나 슬픈 거지? 라고 상상할 필요 없이 울었고 눈이 부었고 그냥 그걸로 다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았어. 미칠 것만 같았어는 이게 다 직유법입니다. 어, 우회할 필요가 없어요.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제를 갖다 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나의 고통을 미칠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뭐 미칠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도 조금 더 시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례를 들으면 더 좋을 뻔했죠. 뭐 뭉크 같은 경우, 응? 와, 그런 고통이 보이잖아요. 그 뭉크의 그 절규라고 하는 작품. 그러면 그 뭉크의 절규만큼 이런 어떤 비유를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노래에서 그거를 뭉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정서가 신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눈이 붓고 그리고 지쳐 떨어져서 잠이 들고 잠이 들고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꿈속에서조차도 그냥 잠이 들긴 들었는데 정서적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는 이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이별로 인한 그 정서가 완전히 이 쓰러질 정도까지의 신체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깊은 고통을 이렇게 시각화해 준단 말이죠. 응? 자, 얼마나 그 멋진 어떤 그 우리를 힌트를 줍니까? 그래, 내가 마신 커피도 저런 방식으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구나. 맞다. 내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커피 한 잔은 내가 마셔보고 내가 감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커피를 가지고 얘가 품종이 뭐고 어디 거며 뭐 COE 몇 점을 맞췄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죠. 기왕이면 그런 커피들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가능성 좋은 커피니까.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는 한마디로 잡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현상학적 기술이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이 용어가 워낙 어려워요. 이제 이 용어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언어학 쪽에도 그 특히 기호학, 어, 소시로의 기호학. 그 앞으로 언어학 기호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주 간단해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커피가 의미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마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훗설의 현상학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현상학의 모토는 이거예요. To things themselves. 뭐냐면은 다 필요 없다. 그것 자체로 그냥 사태 그 자체로 커피 다 사전 정보 필요 없다. 내가 마셔보는 것. 마시는 마셔서 나를 자극하는 그것이 바로 사태예요.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 어떠한 커피를 그걸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커피 갖고 있는 품종, 파나마, 뭐 게이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고지돼서 나오니까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과학적 지식, 뭐 향미 전구체가 많아가지고 향미가 풍성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시아 커피는 맛이 없고 그래도 커피 아라비카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커피는 맛이 좋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커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터치하고 있는 이 커피가 내 몸으로 들어온 이 사태, 얘가 들어와서 나의 정서와 나의 감각을 건드리는 그 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유발하는 바를 표현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explanation, 설명인과 description,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표현되고 있죠. 뭐, 커피의 향미를 표현해라. 커피의 향미를 설명하라. 커피의 향미를 묘사해라. 커피의 향미를 기술하라. 라고 얘기할 때, 뭐, expression, 다 표현하는 방법의 영역 속에 explanation, 설명하는 것은 로직을, 로직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explanation이라고 한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느껴서 내 몸속에 떠오르는 바를 이유를 모르더라도 얘기하는 것. 굳이 이유를 찾지 않고 내 몸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태를 그 자체로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디스크립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아의 눈물의 가사를 우리가 두 파트 그 부분을 해보면 아까 밑에 현상학적 기술 눈이 부었어. 미칠 것만 같았어. 요 부분을 자, 이제 비현상학적 기술은 이런 거예요. 현상 느끼지 않은 바로 얘기하는 거. 아, 나 이별 때문에 너무 슬펐다. 감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별해서 너무 슬펐어. 아무런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어요. 이제 바로 그거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한다면 지금처럼 눈이 부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응?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현상학적 표현이고 커피 향미의 표현은 어디로 가야 된다? 현상학적 기술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커피 테이스팅에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커피 어때? 밸런스가 참 좋아. 멋져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많은 용어를,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죠. 커피가 밸런스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미가 샤프하거나 혹은 쓴맛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항상 중간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피니시가 길어야 되고 모든 면모들이 델리케이트하게 다 보이는 그런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라고 얘기하면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은 그 커피가 좋다라는 얘기지만 그 어떠한 범위 내 스페셜티 커피의 범위나 맛있는 커피나 품질이 좋은 커피의 영역 안에 들어갔지만 그 커피를 구체적으로 차별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죠. 그런 커피는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상학적인 건 감각되는 거예요. 이 커피가 내 입으로 들어오더니만 혀를 쪼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에스트링전트가 있어.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 그거는 어떻게 돼요? 허벌한 느낌이죠. 그죠? 우리가 허벌할 때 에스트링전트의 느낌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라이브리일 수 있고 스트롱, 강인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느껴졌어. 얘가 뭐지? 하는데 자극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야, 부드럽고 감쌈이 있고 나를 깨워주면서 이 단맛이 확 올라오면서 걔를 코팅하듯이 싹 감싸주니까 아, 생동감 있는 신선한 꿀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풀어랄 꽃향도 좀 나온단 말이죠. 와, 이제 그렇게 할 때, 야, 얘는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감각되는 그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아의 눈물이 커피 테이스팅에 주는 영감은 이런 거죠.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뭐다라고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맛이 나왔으므로 얘는 뭐다. 이런 느낌이므로 얘는 내추럴이다. 어디 커피 같다. 라고 걔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가 지금 내 몸으로 들어와서 지금 입안에 싹 꿀처럼 감기고 있고 콧속을 통해서 펠럿을 통해서는 캐모마일 같은 꽃향이 나오고 있고 삼킨 뒤에는 어, 그 너티한 느낌과 함께 초콜릿과 같은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풍성한 어떤 그런 공간에 풍성함을 줍니다. 라고 현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 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가사 중에 너를 닮아버린 너를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니 이제 이별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자체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제 비유법이면서
너를 닮아버린 모습, 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이성적인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널 닮아버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갖다 이 한 단어로 어느 정도로 깊은 사랑을 나눴는지가 널 닮아버린 모습이란 말 단어 하나로 그냥 그냥 굉장히 강하게 농축돼 있어요. 아, 이 말 한마디로 이 두 사람 화자와 그 이별의 원인 됐던 그 남자 그 상대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서로가 닮게 되느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투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 화자에게 상대방의 모습이 다 내면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랑했던 사람과 나를 마치 구별할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어떤 아이덴티티가 어시밀레이션이 됐다라는 거죠. 동화가 돼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가 나의 너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새 나의 일부가 곧 너로 인해서 재구성이 됐다. 정말 깊은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오죠. 너를, 어, 너를 닮은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별을 했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요? 이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재, 그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별은 너를 닮게 했던 그 원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래서 이 멋진 표현이에요. 닮아버린 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원본이 사라지고 없어서 나의 정체성 자체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텅 빈 의미, 상징, 기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텅 빈 기호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커피를 하시다 보면 이 기호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돼요. 상징, 다 의미에 대한 얘기인데 참 멋있지 않아요? 너를 닮을 만큼 사랑을 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닮게 된 지금의 나를 만든 원본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원본이 사라졌으니 카피본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에 떠 있죠. 원본이 없는. 이제 이런 영화를 다룬 것들이 어, 인공, 뭐 복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복제 인간의 그 고독, 그죠? 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원본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원본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본이 어떤 분신처럼 원본의 일부를 품고 그거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의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카피해버린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 원본 자체가 나가 있게 했던 나를 만들어준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이별을 통해서 원본이 사라져 버렸으니 나는 텅 빈 기호가 돼서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이런 표현, 영화 속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거를 향미 표현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때루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커피 테이스팅에서 이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프랑스 학자들의 흔적을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저도 공부 중이니까 말씀을 드릴 때 참 멋진 표현인데요. 이제 사랑할 때는 우리의 연결을 증명하던 우리가 닮은 모습이 당신이 떠나버려서 원본이 사라진 이때는 자기의 정체성 텅 빈 규와 함께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내 자체가 이제 흔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의 부재, 흔적이 돼버린다. 원본이 사라진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자체, 그 원본이 사라진 흔적의 그 기운, 존재의 부재 자체가 그냥 고통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커피 향미 프로파일에다 얘기를 한다면 커피는 뭐를 담죠? 한 잔의 커피의 향미는 뭐를 품고 있죠? 커피 산지를 품고 있죠. 자, 제가 뭐를 메타포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맞아. 한 잔의 커피는 그 커피가 나온 땅에 정보를 담고 있고 정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가 이런 맛이 나는 것은 에티오피아 테루아를 얘기하는 거고, 브라질의 평지에서 자란 커피가 향미가 풍성하지 못하고 플랫한 것은 그 낮은 땅, 고독이 없는 따뜻한 땅, 거기서 맺혀지는 불성실한 성분들의 그런 향미적 발현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어디 땅 때루아를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커피가 한 잔 딱 모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심으로 해서 뭐를 볼 수 있죠? 원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 한 잔의 커피는 무슨 흔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옛 커피의 본질은 때루아라는 거예요. 아까 영화 속에 우리가 이미 닮아버렸고 네가 나를 재구성시켰는데 너를 만나기 전에 나였다가 너를 만나면서 너와 닮게 된 새로운 속성들은 다 너에게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 너를 닮게 되어버린 나의 본질은 이미 넌데 이 커피에서는 뭐를 담고 있다? 너가 바로 때루아, 커피 산지, 그 산지에서 나온 품종과 어, 프로세싱의 기운들이 이제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나는 뭐를 본다? 때루아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를 닮아버린 모습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현상학적으로 감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커피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어디서 온 것, 이 커피의 오리진, 본질을 한 잔의 커피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엔 정보가 필요 없다. 이 커피를 오로지 내 몸으로, 내 감각으로 내가 느껴지는 구체적인 현상만, 그 사건만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울었다,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처럼 구체적인 현상적으로만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그런 그 커피에서 나오는 그런 정서, 단맛, 뭐 여러 가지 이런 감각되는 이런 맛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느냐? 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결국 때로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감각이 되거든.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집요하게 얘가 이런 맛들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때로와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제 그 커피를 만든 사람들 여기서 나와요. 커피 향의 프로파일이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은 바로 때로와의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커피의 향미가 얘는 과테말라를 닮았어. 얘는 엘살바도를 닮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닮은 향미를 통해서 이 본질이 어디서 왔다? 과테말라에서 왔다. 누가 만들었다? 농부가 만들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때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이런 본질을 갖다가 따짐으로 해서 우리가 커피의 향미의 그 기쁨이 산지 때로와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덩그러니 도했던 커피가 이런 현상학적인 기술과 그다음에 본질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덩그러니는 커피한테 뭐를 만들어냈어요?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의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더욱더 사례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여러 선생님께 현장에서의 강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영상 강의를 좀 계속 당분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부디 이게 현장 강의는 아니지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이루고자 했던 우리 학습 목표를 모두 함께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